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농사 1차 경제학을 위한 막판 뒤집기, 네, 경제학 마무리 특강으로서요, 미시경제학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인 노동시장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요거는 노동경제학에서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경제 하신 분들은 되게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요 문제를 좀 잘 정리해 두셔야지 2차 노동경제학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요 그림 기억나십니까? 요 그림 제가 뭐 많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거요. 기업이 노동자 한 명을 더 채용할 때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동자 한 명을 더 추가로 했을 때, 채용했을 때, 자, 그랬을 때 이 기업에게 얼마의 돈을 벌어들여 줍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얼마 이득을 벌어들입니까? 노동자 한 명을 채용했을 때 기업의 총 수입이 만약에 100을 벌어다 줬다라고 합시다. 근데 노동자 한 명을 채용을 하는데 얘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총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때 TC는 만약에 80이다 라고 하면은,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명 더 추가했을 때 얻게 되는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노동자를 추가적으로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늘려야 된다. 자, 언제까지? 요거 두 개가 같을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노동을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켰더니 얘 TR이 이렇게 했는데, 노동을 한 명 더 추가적으로 했는데 TC가 만약에 TC가 더 크다라고 하면 이때는 노동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을 더 채용을 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총수입의 증가분과 총비용이 같아질 때가 우리가 최적이라는 거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 용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얘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여기 나와 있죠. MRP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을 한 명 변화시켰을 때 TR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요. 얘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TC 나타내는 MFC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을 때가 최적. 이거 그래프로도 잘 체크하시고 이렇게 분해하는 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노동시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늘상 이슈가 되는 게 최저임금제예요. 보통 최저임금제를 부과하게 되면은 실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실업을 발생시키는 게 아님 주관식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고용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수요 독점 하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 독점은 어떻게 돼요? 많이 하는 거죠.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보다 수요 독점이니까 이게 기업이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힘이 센 거예요.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공급자가 되는데 기업이 노동 시장에서는 노동의 수요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곡선을 둘로 쪼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MFC랑 MRP가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결정했죠. 임금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임금을 이렇게 공급 곡선만큼 요만큼밖에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만큼의 차이만큼, 네, 임금을 덜 받게 되고요. 이걸 뭐라 그런다? 예, 바로 노동의 착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요, 우선 첫 번째 수요 독점 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고용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더 생산 공급을 할 수 있는, 채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게 돼요. 완전 경쟁 시장에 빗대어 본다면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일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를 줄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만큼의 삼각형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요, 여기 지저분하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독점 하에서는요, 얘가 만약에 MFC가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이 있게 되면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설정하면 된다? 예, 그렇죠. 최저임금을 원래 여기가 있고 점점점점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무슨 곡선인지 아시죠? MFC라고 하고요. 요거는 노동의 공급 곡선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AFC가 되는 것이죠. 얘는 노동의 수요 곡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네, 수요 독점 하에서 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A와 여기 B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 사이에 만약에 임금이 결정되면은 오히려 고용량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완전 경쟁에 비교해 보면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 수준을 여기로 결정했다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거보다 위에 나와 있는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건 오케이 괜찮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점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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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새로운 만약에 공급 곡선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핑크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MFC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는 그대로 따라와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그대로 따라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요. 여기서는 그대로 따라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새로운 MFC랑 여기 나와 있는 노동 수요 곡선이 우리 요게 바로 MRP라는 거 아시겠죠? VMPL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새로운 MRP랑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MFC 굵은 요 파란 색깔과 같아지는 점 여기에서부터 네, 최저 고용량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임금도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만큼 B만큼 받고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완전 경쟁과 같이 임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요 독점 하에서 최저임금제를 적절하게 잘 실시하게 되면 그 효과는 오히려 고용도 증가시키고 임금도 증가하는 임금의 두 마리 토끼라고 해야 되나? 토끼를 다 잡아낼 수가 있다. 토끼를 다 잡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생산 요소 시장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노동의 공급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 공급, 여가와 노동의 선택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는 무차별 곡선 개념을 잘 보셔야 되고 예산 제약식 요거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제약식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울기가 요거 보시면 마이너스 W죠.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임금률은 바로 뭐냐면 수평 쪽에 나와 있는 이게 여가잖아요. 여가의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수직축 절편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직축 절편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무철 곡선이 바로 요걸 뜻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림은 우리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기준으로 잘 봐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공부를 위해서 가끔 설명을 하지만 이 정도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말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말 문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이 상승했을 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 많이 연습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은 바로 2차 노경에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그림보다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있을 때 어느 게 진짜 우리한테 순수한 효과가 됩니까? 대체 효과가 우리가 바로 순수한 효과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 효과는 느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삐딱 효과다 이렇게 봐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순수 효과인 대체 효과가 삐딱 효과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임금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지출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인 순수 효과보다 삐딱선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후반 굴절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근데 후반 굴절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여가가 정상제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데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후반 굴절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절대 도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잘 맞춰서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거 암기 이래도 될까요? 예, 우리가 노경에서는 우리가 암기 말고 제대로 그래프까지 그리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불평등 지수 관련해 가지고는 암기를 하시죠. 이것도 2차 노경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로렌츠 곡선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쭉 나타내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순서를 알 수가 있죠. 교차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완전 균등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각선을 나타내는 경우가 완전 균등하게 되고요. 언제 완전 불균등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끝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 불균등이다. 빨간 색깔로 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로렌츠 곡선인 경우에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차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위계수라는 걸 사용하는 것이죠. 진위계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라는 반호의 면적이 전체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 그걸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요거 기억하세요.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요 불평등 지수와 관련해서는요, 그 값이 클수록 평등한지 작을수록 평등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불평등이라 했으니까 클수록 불평등이에요. 이게 지니 계수 이렇게 있고요. 요거 애킨슨 지수. 그러니까 애킨슨 지수랑 지니 계수는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평등 지수 볼게요. 달튼이라는 공리주의자인데요. 달튼 10분간 균등하게 파나 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 썰어 이렇게요. 자, 이렇게 10분간 균등하게 파 썰어 이렇게 얘기하면 10분위 지수 균등 지수예요. 달튼 지수는 우리가 크게 하진 않는데 10분위 지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레토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위 지수는 클수록 균등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10분위 지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자가 뭐로 돼 있다? 예, 분자가 하위 40%라는 거. 하위이기 때문에 이 값이 클수록 균등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상하, 그건 알겠는데 하위가 40이고요 상위가 20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킨슨 지수까지는 나오긴 좀 그러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균형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 기구가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겁니다. 시장 기구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가격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삐그덕거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격이 삐그덕거리는 경우는 시장 실패 원인인데 불안정 경쟁이라 할 수 있는 독점, 이거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공공재, 그리고 외부성, 불확실성, 그리고 완비되지 못한 시장,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실패 요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개념 정도로만 잘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특징이고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제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자, 외부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외부성이라는 것은 자, 시장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시장 테두리 밖에서 어떤 제3자에게 일부러 그러면 안 돼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혜택을 주는 경우를 우리가 외부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는 외부 경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요거를 외부 불경제 또는 해로운 외부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끼치거나 했는데 이때 서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를 외부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요. 생산과 관련한 해로운 외부성이 가장 많이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오염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그닥 자주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번엔 빼긴 했거든요. 근데 뭐 기본 강의 때랑 객관식 때 말씀드린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불확실성도 우리는 하나의 시장 실패 요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과 같은 비대칭 정보 같은 경우에도 시장 실패 요인이다라는 거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실패라는 것도 우리 한 번 시험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만한 여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 성립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해서 충분 조건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제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시고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는데 왜 시장이 실패할까요? 우선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정보, 또 민간 부분의 반응을 정확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또 정부가 즉각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정책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료 조직, 공무원에 대한 불안전한 통제 등 때문에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그래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고 요인들, 이유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좀 공부하셔야 될 거는 공공재에 대해서 좀 심층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공공재가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요. 자, 우선 공공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에 참여한다는 게 공공재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평한 소득 분배도 하나의 공공재라고 얘기하면 정부가 생산 공급해서 그게 아니고요. 혜택을 모두가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성격에 의해서 규명되어야 되는 거지 정부가 공급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산하는 거 주체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정부가 생산해서 민간에 돈 주고 팔게 되면 사용재를 생산하는 겁니다. 자, 공공재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소비하는 양은 똑같지만 동일한 편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평화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방 서비스가 대표적인 공공재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얻게 되는 혜택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공공재와 관련된 두 가지 특성 잘 정리하시죠. 첫 번째는 소비의 비경합성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제 불가능성 이렇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경합성이라는 게 뜻이 뭔가요? 네, 비경합성이라 하면 바로 뜻이 어떤 사람이 소비에 참여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강의 다리가 3개가 건설이 되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강의 다리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추가적인이라는 말을 붙였죠. 추가적인 한계 소비가 빵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수록 훨씬 더 바람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비경합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재 또 하나의 특성은요. 배제 불가능성입니다. 배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안 낸 사람도요. 그걸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다? 네, 그렇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용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수평으로 합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평의 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게 수직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수직의 합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무임승차 문제는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비경합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수직의 합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P로 정리해서요. 이렇게 다 더하는 게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마지널 베네핏의 합으로 볼 수 있고요. 아니면 MRS 요게 바로 우리는 공공재 수직의 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랑 뭐가 같다? 그렇죠. MC가 같을 때가 최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C 곡선이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가 바로 최적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장 수요 곡선 수직으로 합하고요. 요건 여러분들 계산 문제로 잘 보셔야 되고요. 계산 문제 우리 몇 개를 제가 많이 풀어드렸으니까 그거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이것도 노경에서 우리가 써먹을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20페이지 좀 넘게 미시를 정리했는데 이 유인물만 잘 보시면 아마 우리가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 1차 경작에서 충분히 다 해결 가능하고요. 노동경작에서 배웠던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시경제 마무리 짓고요.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거시경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